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통장 잔고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금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소란이 한창인 사이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2026년 1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단 석 달 만에 847톤의 금을 쓸어 담았거든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3,388톤, 지구 전체 금광이 1년 동안 캐내는 양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국가들이 생존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지금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켜면 전문가들이 떠들어댑니다. 금 랠리 끝났다. 지금은 채권이 답이다. 실물 자산 거품 꺼진다. 그 말을 믿고 움직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초 이란 분쟁으로 금값이 치솟았다가 단기 급락하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매도를 쳤습니다. 역시 고점이었어라고 안도하면서요. 그런데 그 물량을 받아간 게 누구였을까요? 중국이었고 인도였고 폴란드였습니다. 언론은 키르키예 중앙은행이 리라화 방어를 위해 금을 일부 매도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며 중앙은행도 금을 던진다는 프레임을 씌웠죠. 그런데 같은 달 나머지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보도는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식당 주인이 손님이 줄었다고 가장 좋은 식재료부터 빼버리면 그 식당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위기일수록 핵심을 지켜야 하는데 대중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10년여 국채 금리가 4.35%로 올라가자 이제 예금이 낮다며 실물을 팔고 종이 자산으로 갈아탄 거죠. 거물들은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박앤세일이 시작됐으니까요. 뉴스는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산을 다른 누군가의 금고로 옮기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은행들은 이토록 집요하게 금을 사들이는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TV 앞에 앉아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 그게 뭔 말인지 당시 대중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발표련이 했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찍어내는데 물리적 제동 장치가 사라진 겁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1971년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은 1980년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9년 만에 24배가 뛴 거죠. 그 시절 월급쟁이 이 씨는 설마 돈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겠어 라며 적금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옆집 박 씨는 귀찮다는 소리 들어가며 금을 조금씩 모았죠. 10년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때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각합니다. 55년간 쌓인 신용화폐 실험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지려는 임계점에 와 있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죠.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8.98조 달러, 2026년 4월 기준 미국의 공식 국가 부채입니다. 매초 약 1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국방비보다 노인 의료비보다 이자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살림이 이자 갚는 데만 급급한 상태가 된 거죠. 30대 직장인 최 씨를 떠올려 보세요. 카드값 내려고 다른 카드를 긁고 그 카드값 내려고 또 대출을 받는 상황. 주변에서 보면 저러다 망하겠다 싶죠. 그런데 지금 세계 최강 대국이 정확히 그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메디케어 같은 미래 세대 지급 약속까지 합치면 실제 부채 규모는 공식 수치의 몇 배를 훌쩍 넘습니다.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돈을 더 찍어서 빚의 무게를 희석시키는 것, 즉 화폐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바로 우리한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생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당신의 통장을 마음대로 동결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죠. 그 다음 날부터 당신은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2022년 미국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죠. 달러 자산은 언제든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그 인식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9년만 해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71%가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 그 비중이 56.1%까지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공식 금 보유액의 총 가치가 각국 정부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 총액과 거의 같아지는 역사적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금과 달러가 같은 무게로 맞서는 시대가 온 거죠. 미국의 핵심 우방이었던 중동 국가들조차 국채를 팔고 금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 변경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이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974년부터 딱 반세기 동안 세계 에너지 시장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결제해야 한다. 이게 깨지면 달러 패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2026년 그 불문율이 현실에서 박살났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자 이란이 통행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위안화로 결제하라는 거였죠. 서방은 무시했습니다. 설마 실제로 되겠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결제가 실제 뱅킹 데스크를 통해 처리됐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겁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전쟁터에서. 생각해보세요. 동네 시장에서 수십 년간 오직 A마트 상품권으로만 거래하던 곳에서 갑자기 B마트 상품권도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한두 가게였겠죠? 그런데 그게 퍼지는 순간 A마트 상품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는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종이를 찍어도 세계가 받아줬던 마법의 근거였거든요. 그 마법이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풀리고 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은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거래의 핏줄 역할을 해온 스위프트, 그 안에서 달러 결제 비중이 사상 최대폭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노출됐던 국가들은 조용히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브릭스 전용 결제망입니다. 처음엔 그게 되겠어 라고 다들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그 망은 천문학적인 거래량을 소화하는 독립 생태계가 됐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비달러 결제 비중을 보면 실감이 옵니다. 단기간에 18%에서 31%로 뛰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건 에너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60대 정 씨가 30년 전 삼성 주식을 사뒀던 것처럼 지금 이 변화를 먼저 읽은 사람들은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축이 미국 중심 단극 체제에서 실물 자산 기반의 다극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제재를 맞아본 나라들의 철저한 생존 계산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의 자산 전략에도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국가 부채, 달러 패권 붕괴, 페트로달러 균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거든요. 730조 달러 글로벌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의 규모입니다. 전 세계 GDP를 다 합쳐도 한참 모자란 숫자가 금융 시스템 그림자 속에 떠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덩어리의 핵심 담보가 뭔지 아세요?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순간 담보 가치가 흔들리고 연쇄 마진콜이 터지고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2008년 리먼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전 세계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지금 그 리먼 사태보다 훨씬 큰 거래 상대방 위험이 수면 아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실물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금광이 1년에 캐내는 금의 대부분이 중앙은행 금고로 직행하면서 시장엔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고점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는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바닥선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요? 디지털 금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은 왜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실물 금을 사들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국가의 생존은 네트워크가 살아있을 때만 작동하는 자산에 맡길 수 없거든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최악의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전력망이 흔들리고 통신이 끊기고 인터넷이 마비되는 상황. 그때 비트코인 지갑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손에 쥘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네트워크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수익률을 쫓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고래들은 다른 걸 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화폐를 모으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는 성장을 위한 자산이고 하나는 생존을 위한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수학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당신의 포트폴리오엔 생존을 위한 자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해일 앞에 구매력을 천천히 녹이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ETF 말고 골드바입니다. ETF도 금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ETF는 종이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그 종이의 가치도 함께 흔들립니다. 부자들이 보관료까지 내가며 실물로만 거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고 시스템 붕괴 위험도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우량 주식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제품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 그 주식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화폐가 타락하는 속도보다 임대료와 자산 가치가 더 빠르게 오르는 구조를 포트폴리오 기둥으로 삼는 거죠. 실물, 우량주, 임대 부동산, 이 세 축이 지금 시대를 버티는 뼈대입니다.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거물들이 이미 수십 년째 써온 방식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집, 달러 패권의 균열, 730조 파생 상품 폭탄, 페트로달러의 종말.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종이의 시대가 가고 실물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먼 나라 경제학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번 달 장바구니 물가, 관리비 고지서, 대출 이자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론은 내일도 노이즈를 쏟아낼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엇갈린 전망을 내놓겠죠. 그 소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큰 흐름을 읽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실물을 쥔 소수가 살아남았고 종이를 믿은 다수가 뒤처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동 분쟁이 한국 경제와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줄지 파헤쳐 볼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부의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그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만이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건가요?